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 2번 또는 3번 정도 올릴 거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가장 우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오를 것 같은 시기에는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고요. 편의점 업계의 이른바 간판 뺏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편의점 업계 5위인 미니스톱의 매각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올해 수천 개가 넘는 편의점 가맹점들이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편의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일들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기차를 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오늘은 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 뉴스를 정리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 네, 독특한 분들이죠. 즐겁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몇 번 더 올린다고 하기도 하고, 네. 미국도 뭐 금리 올린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 대출 받으러 가면 지금부터 금리가 안 오르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래도 저 변동금리 하랍니다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출 받을 때 하는 고민이죠. 늘 변동이냐 고정이냐. 근데 이게 손경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명확하게 나한테 확실히 유리한 선택지는 없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은행한테는 불리한 선택지고, 그럼 그걸 만들 이유가 없겠죠. 둘 중에 하나를 나보고 선택하라는 말은 내가 뭘 선택해도 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뜻인데, 네. 그래도 고민을 하는 이유는 막상 받으러 가면 금리 차가 있으니까죠. 대출 받은 사람 통계를 보니까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중을 보니까 변동금리가 한 53% 정도 됩니다. 예. 반 조금 넘는데, 우리가 신용대출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그 신용대출까지 포함을 했을 때를 고려하면 이 정도는 뭐 반반 정도, 모든 사람들이 한 변동 반, 고정 반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간 사람의 비중이 63%를 넘었습니다. 네. 절반을 쭉 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재작년까지는 금리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그리고 올라갈 뭐 어떤 여지라든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는 그냥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수월했고, 네. 이해가 가는 판단이죠. 단군 이래 지금까지 네. 고정금리 선택해서 이익 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속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네. 그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에서 고정금리를 선택을 했으면 예. 이제 앞으로는 선택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지금 올라갈 때 걱정은 없을 텐데, 이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반기에 고정금리 대출을 그러면 받는 것이 유리했느냐라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1월 기준 신규로 대출 받으신 분들 보니까 10분 중에 8분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을 오히려 받았더라. 금리가 한창 올라가고 있었고 오른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선택을 변동금리를 선택을 한 거죠. 고정금리 대출이 유독 좀 높아요? 높습니다. 부담스럽게? 그 차이를 딱 보면 금리가 고정입니다라고 하지만 너무 높게 고정되기 때문에 선뜻 고정금리 선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고정이라는 건 좋은데 저 위에다 고정시켜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20년, 30년 고정이 아니라 은행에서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혼합대출이기 때문에 5년만 금리가 고정이에요. 그 말인즉슨 내가 이 고정금리가 5년 동안만 고정되고 나중에 어차피 변동이니까 네. 한 2년 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돼 있는 내 금리를 추월해서 앞질러 나가야 나는 고정금리를 선택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이를 보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으나 한 0.6에서 0.8%포인트 높습니다. 0.7 정도 고정금리가 높다. 네. 그런데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죠. 코픽스 금리가 지금보다 그러면 한 0.7%포인트 정도 올라줘야 된다는 뜻인데 12월 공시된 코픽스 금리가 1.55%거든요. 근데 최근 5년 중에 코픽스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코로나 전인 2019년 1월인데 그때도 2.04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55 지금보다 0.7%포인트 높으려면 2014년 10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금리 수준으로. 그러면 시중금리가 설마 그때까지 오르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거죠.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그때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게 2년 반 이내에 벌어질 일일 것이냐 또 생각을 하기에 갸우뚱하다라는 나름 겁니다. 현명한 선택들을 하신다는 뜻이네요. 네,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 저라면 네. 대출 받으러 가면 뭐 고정인지 변동인지보다 네. 갈아타는 비용이 뭐죠? 그 중도상환 수수료. 상환 수수료. 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은 대출을 일단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명합니다. 지금 은행 가시면 네. 그 정부가 그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지 말라는 뜻으로 네. 자꾸 금리를 이제 은행들한테 올리라고 좀 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가산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플러스 붙은 많이 플러스 그러니까 붙은. 네. 마진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면 낮아질 수 있으니. 낮아질 수 있으니 지금 대출 받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 뭐 어차피 이제 DSR 규제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서 네. 내년 내후년에 갈아타더라도 조건이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때쯤 갈아탈 각오를 하시고 갈아탈 때는 이거 좀 적은 게 좋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네. 같은 은행에서 변동해서 고정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은행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변동해서 고정 갈 때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포인트로 잡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그럴 때도 예. 그런데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를 은행은 받으니까요. 예. 은행이 아닌 이금융권에서 일부 면제되는 곳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찾기가 어렵고 금리가 높거나 그렇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은행에서 변동과 고정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도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곳들도 있어요. 예. 그런 곳이라면 뭐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지만 이거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출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런 것들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년까지 고정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안 변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정책 대출의 금리가 현재 변동금리 대출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오히려 낮아요. 디딤돌은 뭐 2에서 2.75, 뭐 적격대출 높아봐야 3.4%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변동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상 주택 가격 제한도 있고요. 소득 요건도 제한이 있어서 까다로운데 적격대출은 그냥 집이 9억 원 이하면 되고 무주택이면 되거든요. 예.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팔고 이사 가는 겁니다라고 한다면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격대출의 인기가 높은데 이거는 나라에서 은행별로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은 이미 지금 1월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5일인데 1월분 혹은 1분기분 한도를 다 소진해서 판매가 끝났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7조 원 한도를 줬거든요. 잠깐만요. 네. 은행 문 연 게 월요일 화요일인데 네,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 그렇습니다. 끝났다고요? 어제 끝났습니다. 이틀 만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알아보고 바로 대출을 받으신 게 아니라 미리 받은 거죠. 은행에서 적격 대출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 미리 12월에 네. 1월분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대기표 뽑아놓고 있다가 그게 이미 다 소진이 된 거고 물론 다 모든 은행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한도가 남아있거나 개시를 안 한 은행들도 있어요. 이런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광고 조금 내리면 밑에 뜨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메뉴를 검색하시면 이걸 취급하는 은행들과 그 금리가 쫙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격 대출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주택이 9억 원 이하 예. 그리고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도 이걸 팔고 새로운 집으로 저 이사 갈 겁니다 하는 예.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뭐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죠. 집값이 9억 이하면 된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현재 금리가 3.4%로 최대 40년까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금액은 일반 대출과 다르지 않습니까? 한도나 뭐 LTV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LTV 따라가지만 최대 2억 5천까지 이런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 예. 거 없이 그냥 지역별로 LTV 규제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앞으로는 안 주기로 했어요. 네. 작년에 예정돼 있던 일이긴 한데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당장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올해까지는 주고 내년부터 이제 안 주겠다는 건데 올해 보조금은 작년 대비 30% 정도로 깎아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 보조금 안 주면 전기차 값이 보통 휘발유차, 경유차보다 좀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안 준다라는 건 그만큼 중국 정부가 자신이 있다는 걸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예. 매년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건 보조금 주니까 빠르게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중국은 그동안 자국산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에들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자국 배터리 업체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CATL이라는 회사가 창업 10년 만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가 되기도 했으니 이제는 굳이 보조금을 안 줘도 되겠구나라고 중국 정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이게 좀 재밌는데 보조금을 줄이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좀 줄을 것 같지만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주는 일종의 혜택, 인센티브는 중국 정부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대기 오염이 꽤 심하기도 하고요. 워낙 자동차가 많기도 해서 교통 체증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오부제를 하고 있는데 예. 전기차는 오부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아, 이러면 비싸도 살만하겠네요. 아주 큰 혜택이죠. 예. 그리고 베이징 같은 몇몇 큰 도시에서는 차량 번호판 추첨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이징에서는 내가 차 살 돈 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차를 못 삽니다. 차 사기 전에 내 차에 달 번호판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요걸 베이징시에서 추첨을 해서 나눠줍니다. 아, 그럼 추첨해서 떨어지면 차 못 사요? 못 삽니다. 번호판 개수도 매년 올해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청약이네요. 오, 번호판 청약이에요. 그러네요. 네, 번호판 우리 청약이에요. 아파트 청약하는 네. 거 똑같이. 저 곧 차 살 건데요. 번호판 추첨 명단에 저도 넣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예. 2달에 한 번씩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 여부 알려주거든요. 예. 근데 경쟁률이 대략 한 3,000대 1 정도 됩니다. 진짜 우리 청약 네. 아파트군요. 당첨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 제도 시행된 지 10년째인데 예. 추첨으로 뽑다 보니까 진짜로 운 안 좋으면 차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면 뭐가 좋냐? 올해 같은 경우는 번호판 10만 개를 주기로 했는데 베이징시에서 예. 그중에 7만 개를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 높이려면 전기차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동안 보조금 왜 줬나 오히려 거꾸로 궁금한데요. 이런 상황이면 보조금 안 줘도 전기차들 기꺼이 사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은 앞으로 줄이고 예. 이런 혜택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가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 이렇게 주고 안 주는 게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좀 전기차 배터리 쪽 애널리스트라고 통화를 해봤는데 예. 잘 모른다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분은 중국에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잘 팔린 게 보조금 덕분인데 예. 요걸 없애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배터리도 이전보다는 더 쓰지 않겠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라는 의견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보조금 없애도 이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다 장악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주는 게 중국산 배터리만 줬으니까 네. 이제는 중국의 중국산 배터리가 더 유리할 게 없는데 네. 우리 게 비싼가 봐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는 3원 개라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쓰고 있는 그 인산철 들어가는 네. 거하고 좀 철 배터리보다는 성분도 좀 비싸죠. 다르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네. 편의점이 간판 뺏기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주변에서 편의점의 브랜드가 바뀌는 경우 종종 목격하실 텐데요. 저희 집도 한 2-3개 편의점이 바뀌었거든요, 주변이. 근데 이게 서로 그 가맹점 계약 자체가 만료되는 편의점들이 많아서 예. 요즘 가서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크게는 3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공정위하고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으로 출점거리 제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m 이내에 동일한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런 규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올해 말에 또 연장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는 더 이상 신규로 출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네. 기존에 돼 있는 편의점을 우리 편의점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이제 욕구가 좀 시장에 생긴 거고요. 아, 그럼 A 브랜드를 B 브랜드로 바꾸면 네, A 브랜드와 B 브랜드 편의점은 서로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거는 괜찮다는 건가 네, 봅니다. 네. 100m AA는 안쪽에 안 있어도. 되고, 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게를 같은 브랜드로 옆에다 붙이는 건 안 되는데 네, 기왕 옆에 있었던 다른 브랜드를 같은 브랜드로 바꿔서 똑같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출점 제한 규정이 생기는 2018년 전에 편의점 업계가 집중적으로 신규 출점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이 전체 전국에 한 5만 개 정도 되는데 예. 거의 10분의 1이 2017년도에 다
가맹점 계약을 맺었고 이 가맹점 계약은 5년 만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집중적으로 한 4천 거의 5천 개의 편의점들이 전부 다시 가맹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 만기돼서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퀵커머스라는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편의점을 잘 활용하면 퀵커머스의 핵심 물류센터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예. 지금 갑자기 편의점들에 대한 간판 뺏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GS였던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서 CU가 가서 저 CU로 바꾸시죠? 네. 이런다는 거죠. 스카우트 경쟁.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꾸시죠 하려면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가맹점 계약이라는 게 5년마다 갱신되긴 하겠지만 예. 그때 때마침 여러 가지 환경이 점주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수익률 배분율을 좀 조정하자. 우리가 이렇게 조정해 줄게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률 배분 조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맹 점주하고 편의점 본사하고 이 물건을 팔고 남은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도 나눠 갖고 있는데 네, 보통은 7대 3으로 가져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맹점주가 일반적으로 그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내고 네. 7을 가져가고 그리고 본사는 3을 가져가는 형태인데 근데 7.2 대 2.8 뭐 이걸 이렇게. 약간 조정해 줄게. 너한테 더 유리하게 해 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더 해 줄게. 뭐 이렇게도 되고요. 그리고 간판을 바꾸게 되면 안에 인테리어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다 공짜로 해 준다. 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래서 예. 요즘 이러면 괜찮겠네. 저희가 이제 이통사 갈아탈 때 현금 얼마 드리고 뭐 TV도 드리고 뭐 이런 네. 거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옮겨 타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거 거꾸로 그런 건 없어요. 보통 우리는 갈아타려고 하면 네.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 그냥 이제 그만 쓸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뭐 준다고 막 그러게요. 잡잖아요. 저도 인터넷 집도끼 잡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분들이 이제 올해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양쪽을 다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으시는 게 나은데요. 실제로 연말에 각 편의점들이 편의점 상생안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CU 같은 경우에는 폐기 지원금을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들어와서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그 폐기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가맹점주들이 물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일부를 본사에서 지원해 줄게.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예. 일상회복 지원금이라 그래서 GS25 같은 경우에는 1,800억을 마련해서 편의점들 점주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심야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실제로 집토끼 잡기도 지금 좀 시작된 상황이죠. 네. 편의점 하시는 분들 중에 만기 돌아온 분들은 이런저런 즐거운 고민을 좀 하실 상황이다. 네. 그렇군요. 미니스톱이라고 하는 편의점은 이제 장사 안 하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본계 편의점인데 예. 이게 2018년도부터 매물로 나와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번 롯데에서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매각 무산이 됐고 예. 지금 계속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입찰에 두 군데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이마트24하고 넵스톤 홀딩스하고 앵커 에코스틱 파트너스라는 곳이 이제 저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 두 개가 이제 붙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팔릴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 신규 출점을 하는 건 좀 힘드니 기존의 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게 낫겠다라는 인수해서 판단. 간판 다 바꾸면 되는데. 네네. 이게 한 2,000개에서 한 3,000개 정도 3,00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1등 브랜드는 어디예요? 제일 1등 브랜드는 매장 수 많은 곳. CU입니다. CU가 15,900개, 15,000개 정도. GS가 14,000개, 예. 3위는 세븐일레븐, 그다음에 이마트가 5,0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니스톱 갖고 가면 1등, 2등 바뀔 수도 있겠네요. 1등, 2등은 근데 예. 미니스톱을 가져가 봐야 예. 아까 말한 대로 출점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이미 자기네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 또 있기 때문에 점주들 간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인수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가격을 쓰는 지금 2,000억이나 3,000억 정도에 사올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간판 바꾸기에 돈 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미니스톱을 사와서 다 갑자기 우리 간판으로 바꾸는 건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근처에 가까운 편의점이 있으면.
그 자율 규제 걸리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점주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만이 생기죠. 내가 이미 미니스톱을 바로 옆에 GS가 네, 있는데 네. GS에서 이걸 사와서 GS로 바꾼다 그러면 기존 점주가 반발하겠죠. 반발하면 다음 기회에 또 딴 데로 가시는구나. 그러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